예, 지금부터 2022학년도 수시 합격을 위한 논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수리 논술 강의하는 차기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는 수리 논술 강의를 대략 횟수로 15년이 넘은 것 같으네요. 2006년부터 수리 논술을 본격적으로 수업을 했고요. 한 일주일 전까지 이제 수리 논술 파이널반을 계속했죠. 지금 거리두기 3단계인 시점인데도 논술 수업은 유일하게 논술 수업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원에서. 그래서 한 일주일 전까지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대치강 학원, 그다음에 목동미래탐구학원, 중계에듀타임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06년 정도의 메가스터디 온라인에서 수리 논술을 아마 초창기부터 수리 논술을 한 유일한 강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랑 같이 시작했던 대부분의 수리 논술 선생, 제가 거의 그 처음에 수리 논술을 인강으로 찍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스카이에듀에서 인강을 한 2018년도까지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이제 수리 논술 강의를 했었고요, 인강으로.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 수업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메가스터디 쪽 학원들에서 많이 수업을 했고, 현재는 대치강 학원에서 거의 대치강 학원은 수리 논술 하기 전부터 수업을 했었으니까 대치강에서 거의 한 20년 수업을 한 것 같으네요. 일단 오늘 설명에서는 수리 논술 연간 일정, 커리큘럼, 수업 방식 이걸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연간 일정은 1월부터 5월 사이에서는 기초 개념과 심화 개념을 중심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뒷부분에 이제 커리큘럼 할 때 기초 개념과 심화 개념이 어떤 내용들인지를 커리큘럼 상에서 설명을 드릴 테고요. 일단 1월부터 5월 사이에 대략적으로 한 4개월 좀 더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이런 것들이 끼어있기 때문에 한 적어도 한 3, 4주 정도는 휴강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횟수로는 16회, 15회나 16회 정도 수업을 할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에 개념 수업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수업이 무엇보다 더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라는 걸 강조드리고요. 일단 이게 끝나고 나면 6월부터 9월 말까지는 최근 3개년 동안 출제됐던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이죠. 서성한, 중경외시, 연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서울시내 주요 대학에서 출제됐던 횟수로는 이제 올해 거, 작년 거, 재작년 거 정도까지겠죠. 이렇게 기출문제들을 중요한 기출문제들만 뽑아서 이제 문제풀이를 주로 하는 기간입니다. 개념 강좌에서 배웠던 수학 개념들이 실제로 이걸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전 문제풀이 강좌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감각을 익히도록 하고 9월 말이나 10월 중순 정도까지 수업을 하면 일단 종강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0월 중순 정도면 초순 중순에 보통 수시 논술이 시작됩니다. 1차 수시 시험이 일대 진행을 하고요. 보통 한양대가 볼 때도 있고 서울시립대 뭐 이런 데가 이제 보통 10월 달에 시험을 봅니다. 그 전에 파이널반을 하면서 종강을 하죠.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한 달여 후에 수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좀 매진을 하라고 일단 저는 수능 한 달 전쯤에 종강을 해버립니다. 종강하고 수능 이후에 이제 각 학교별, 각 대학별 예상 문제 풀이를 가지고 파이널 강좌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크게 잡은 연간 일정이 되겠고요. 수업 진행 방식은 제가 한 3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60분에서 많게는 70분 정도 모의논 수를 봅니다. 항상 모의논 수를 보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간혹 배운 게 없는데 무슨 시험을 봐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거의 충격적인 이야기죠. 배운 게 왜 없어요? 배운 게 거의 12년 정도 중학교 때부터 따서 12년 정도 수학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술 시간에 새로운 수학을 가르친 게 아니고 수학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는 거고 따라서 모의논술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서술형 시험도 봤기 때문에 당연히 모의논술을 볼 수 있고요. 모의논술을 보고 나면 그걸 가지고 지면 첨삭하고 대면 첨삭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60분에서 70분 정도 아이들이 모의논술을 보는 그 시간 동안에 저는 한 명씩 불러서 대면 첨삭을 할 예정입니다. 대면 첨삭은 사실 첨삭 없는 논술 수업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요. 그냥 인강을 듣죠, 그러면. 그럴 바에야. 지면 첨삭하고 대면 첨삭을 통해서 서술형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그 논술 수업은 반쪽짜리 논술 수업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는 알면 뭐예요, 못 푸는데. 답을 단답식으로 답만 적어 놓으면 어차피 불합격되는 거 똑같은데 그런 건 해봤자죠. 그러니까 사실은 논술 시험을 해서 글 쓰는 서술하는 연습들을 해야 되고요.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답안 작성 연습을 해주고 그것의 단점들을 지적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면 대면 첨삭이 진행되는 게 일단 한 60분에서 70분 정도 진행되는 첫 번째 수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수업이 3시간 정도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방금 모의논술 풀면서 거의 대부분 처음에는 아이들이 거의 빵점 백지를 내다시피 하죠. 거의 쓴 게 없으니까. 쓰더라도 뭐 소문항으로 한 7, 8문항을 냈으면 한 2문항 정도만 쓰고 5개 정도를 빈칸으로 이렇게 남겨놓고 막 그렇죠.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못 풀어서 그런 거죠. 그럴 때 바로 즉각적인 해설이 들어가면, 명확한 해설이 들어가면 이해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해도가 굉장히 좋아지니까 이 명확한 해설을 대략 4, 50분 정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지금 고민했던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은 즉각적인 해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머릿속에 상당히 많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즉각적인 해설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면 대략 60분에서 90분 정도 시간이 남습니다. 3시간 수업 중에 60분에서 90분 정도 나오면 그 시간에 테마별 수업을 진행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 수업이라는 게 바로 이 테마별 수업입니다. 그 주의 테마를 잡아서 수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뭐 평균값의 정리, 아니면 정적분의 기본 정리와 같은 여러 가지 테마들을 잡아서 테마별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수업인 거죠. 그러니까 개념 수업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도 중요하고 모의논술을 봤기 때문에 해설 강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에 봤던 모의논술과 상당히 연관이 높은 테마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해도가 많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시험이 끝나고 나면 지면 첨삭, 대면 첨삭한 건 일단 그 뒤쪽으로 가시면 사례를 보여드릴 겁니다. 어떤 식으로 첨삭이 되는지 보여드릴 거고 성적표도 항상 나갑니다. 매주. 다만 수능 강좌처럼 평균, 뭐 최고 점수, 본인 점수 이런 것들을 문자로 보내드리진 않습니다. 어머님들이 이제 그것 좀 보내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저한테도 여러 번 문의를 하시는데 보내드릴까 하다가도 안 보내드리는 걸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수능 점수들은 대략 뭐 본인의 등급들이 있으면 수능 등급들이 있으면 테스트 같은 걸 보더라도 뭐 1등급 만한 학생들은 90점에 100점 사이가 안정적으로 쭉 나오겠죠. 논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논술은 지난주에 90점 맞았던 학생이 이번 주에 10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평균도 그렇습니다. 평균도 저는 평균 50점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나 그 주의 테마와 관련된 모의논술을 출제하다 보면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러면 지난주 평균이 한 50점 나왔는데 이번 주 평균은 10점 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 점수도 같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초기 한 4주 정도는 백지와 같은 답안을 제출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은 최소한 2등급 이상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능 등급으로 따졌을 때. 그런데 논술 시험을 보면 10점도 안 나온 학생들이 수두룩합니다. 한 절반 정도 10점도 안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문자로 보내드리면 학생들도 안 좋고 기분이 안 좋고 어머님들도 가슴이 덜컥하죠. 우리가 공부를 잘못한 게 아닐까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못한 게 아니고요. 논술이나 시험의 유형에 아직 적응이 덜 됐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들이고 그래서 문자로 그런 걸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성적표는 학생편으로 항상 매주 보내드리니까 정 궁금하시면 몰아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학생편에 항상 보내고 있고요. 어머님들이 정말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카톡으로 답안을 좀 보내달라고 말씀하시면 성적표를 PDF 파일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 수업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개념으로는 한 3가지 정도를 잡았는데 하나는 수열 파트입니다. 수열 파트의 균합적 정의는 점화식이라는 건데 점화식과 그 다음에 합의 원리 같은 것들을 좀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평면 도형의 이와 삼각함수 이렇게 잡았는데 말하자면 기하 파트죠.
기백은 아닙니다, 이게. 기백에서 다루는 것은 뭐 2차 곡선이라거나 벡터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고, 지금 여기서 평면 도형의 이와 삼각함수는 그냥 중학교 도형하고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의 좌표 평면, 뭐 이 정도의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당연히 이제 그 정도의 내용들은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중학교 도형을 많이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 개념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분의 정의와 미분법을 이용한 그래프의 해석은 아이들이 미분하라 그러면 미분 잘하는데 미분이 뭔지를 몰라요. 미분이 수학에서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를 잘 모른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수능이 안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논술에서는 정의가 정확히 되지 않으면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다운 수학의 시작이 이때부터라고 볼 수 있죠.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 이런 것부터 따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이렇게 3회차로 잡아놨는데 이게 1회차가 한 주에 끝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잡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마 6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이 한 회차당 한 2주씩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개념으로 4회차부터 들어가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적분의 정의와 구분구조법 이 부분은 출제율로 봤을 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 한 7개 정도 대학을 뽑아서 그 해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쭉 모아보면 적분의 정의와 구분구조법과 관련된 문제가 한 3, 4개 있습니다. 반드시 있다는 거죠. 매년 반드시 나오는데 아이들은 적분의 정의도 잘 모릅니다. 당연히 구분구조법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고 한 3주 정도 수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적분의 원리, 넓이 구하는 어떤 원리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니죠. 6회차의 치환적분, 부분적분, 이거는 계산 문제로 반드시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최근에 계산이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치환적분, 부분적분 문제를 섞어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 연습을 충분히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곡선의 자체 방식, 매개 변수를 통한 자체 방정식, 사이클리드라든지 이런 잘 출제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룰 예정이고요. 다시 한번 미분의 활용을 들어갑니다. 아까 이제 기초 개념에서는 미분의 정의였다면, 이번에는 최대 최소라든지 극대 극소라든지를 활용해서 부등식을 논증한다거나 아니면 평균값의 정리를 통해서 어떤 부등식을 논증한다거나 여러 가지 논증법들의 미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걸 주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죠.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1번 문제가 항상 확률 통계 문제가 나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시립대도 항상 확률 통계 문제를 한 문항씩은 꼭 내고요. 이 부분을 놓치면 한 문제씩 못 푼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정도예요. 따라서 확률론도 상당히 중요한 파트고 경우의 수와 확률 분포와 관련돼서 10회차 이렇게 1회차처럼 잡아놨지만 아마 3주 정도 수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테마는 10개 정도의 테마를 잡아봤고 이 부분을 다 나가는 데는 아마 16주에서 많게는 20주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1월부터 5월 사이에 진행되는 기본 혹은 심화 개념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의논술을 봤을 때 첨삭이 진행된 사례를 잠깐 화면상에 띄워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꼼꼼하게 빨간 펜으로 지적이 들어가죠. 지적이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 답안지를 보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 점수만 쓱 보는 거죠. 이 꼼꼼하게 지적되는 게 본인들의 단점이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지 실전에서 좋은 점수가 기대될 수 있는데 이게 쉽게 잘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지면 첨삭만 하지 않고 옆에다 데려다 놓고 제가 직접 대면 첨삭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한마디라도 더 지적을 해줄 수 있죠.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성적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 이제 성적표이고 가운데 있는 제일 아래쪽 보면 꺾은 선 그래프 보이시죠? 꺾은 선 그래프 보면 내점수, 반평균, 그 다음에 작년 평균 점수들 뭐 이런 것들을 도표로 아이들한테 보내주고 있고요. 오른쪽 파일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른쪽이 채점 기준표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채점이 됐는지, 득점 요인은 뭔지, 감점 요인은 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답안 작성할 때 신경 써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가 항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네들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기준안들을 항상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하라는 걸 연습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연습을 해주면 감각이 자연스럽게 살아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로 합격한 걸 주변에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작년 학생들 중에서 논술로 합격한 학생들 2명 정도 합격증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학생의 허락을 받아서 지금 실어놨습니다. 하나는 이름을 잘 지웠는데 하나는 이름을 좀 덜 지워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냥 논술 전형으로도 의대에 갈 수 있고요. 논술 전형으로도 수의대도 갈 수 있습니다. 그 모집 인원이 있기 때문에 합격생들은 항상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최근에 한 인강이 스카이드 인강이었는데 거기에 제 제자들이 저를 위해서 올려놓은 저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것들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각 대학의 논술 전형들의 뭐 몇 명 뽑고 시험 과목은 뭐고 시험 시간이 어떻고 수능 최저를 보는지 안 보는지 이런 것들을 몇몇 대학들만 몇 개 뽑아놨습니다. 전부 실어놓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몇 개 대학들만 뽑았고 어머님들이 필요하시면 동영상을 잠시 멈춰서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실어놓은 거니까 그냥 막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막 넘길 테니까 동영상을 잠시 멈춰서 관심 있는 대학들은 살펴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다 실어놓은 건 아니고요. 몇 개 주요 대학들만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울산대 같은 경우는 의학논술이라고 위에 간대 보이시죠? 영어로 보는 논술입니다. 한 문항 정도가 나오는데 영어를 다 번역하고 나면 그게 의학과 관련된 어떤 말하자면 몇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는 영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대 일반학과 같은 경우는 빠짐없이 1번 문항이 확률 또는 통계 문제에서 출제되니까 이거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시험 시간 120분이고요. 과학까지 같이 보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내신 반영, 비교과도 반영을 하죠. 뭐 이런 것들을 쭉 몇 가지를 실어놨으니까 사실 모든 대학을 다 실을 수 없어서 그냥 대여섯 개 대학들만 실어놨는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참고 자료들을 좀 얻으실 수 있으니까 더 자세한 거는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리논술에서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질문들만 제가 뽑아서 대표적인 걸 뽑은 건 아니지만 한 대여섯 가지 정도 질문을 뽑아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논술은 누가 유리한가라는 질문은 제가 많이 접하는 질문 중에 하나죠. 이제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 유리할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수리논술이니까 말이 그렇잖아요.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수능 등급으로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2등급 이상은 나와야 되고요. 중상위권 이상을 목표로 한다면 그 수능 등급으로 봤을 때 수학이 2등급 이상 정도 나오면 상당히 유리하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중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최소한 3등급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어떤 학생들이 수리논술을 해야 되냐 하면 아무래도 뭐 국어 점수라든지 영어 점수가 수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안 나오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수능만을 기대하기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죠. 수능 때 대박 치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수리논술을 시험을 안 보러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좋은데 그 영어 점수랑 국어 점수 항상 좀 불안하게 나오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리논술을 일주일에 3시간 정도씩 좀 투자죠. 일종의 투자를 해서 준비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의 길이 한 번 더 있는 거잖아요. 한 번의 기회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학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은 진짜로 합격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진작부터 수리논술을 좀 준비하면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제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시기에 이렇게 좀 경시 같은 걸 좀 해봤던 학생들은 서술형이 좀 잘 돼 있어서 수리논술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수리논술 좀 일찍 시작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수리논술을 합격하는 아이들을 주변에서 못 봤다는 어머니들이 너무 많아요. 누구누구도 수리논술 보고 누구누구 봤는데 다 떨어졌더라. 합격한 애들이 없대더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수리논술 공부를 너무 조금 했거나 안 했거나 그냥 시험만 보러 갔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저는 주변에서 수리논술을 합격한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변에. 제 제자들은 거의 다 수리논술로 시험을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걸로 합격을 하기 때문에 로또 절대 아닙니다. 100대 1이어도 경쟁률이 100대 1이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도 실제로 수리논술을 1년 내내 준비한 학생들은 그중에 10%도 안 됩니다. 실제 경쟁률은 10대 1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 90대 1 쪽으로 들어간 학생들의 경우에는 로또죠. 그냥 논술 원서만 이렇게 접수시킨 거 말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준비한 학생들한테는 이미 수리논술은 패턴이 있습니다. 나올 만한 문제들이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기출문제들로 이제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충분히 준비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논술로 한 4개 정도 대학을 보면 한두 개 정도는 꼭 합격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절대 로또가 아니고 공부한 만큼 나온다는 걸 어머님들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라는 질문은 그럼 수능은 언제부터 할까요? 이런 질문으로 제가 반문도 드리고 싶어요. 수능 공부는 중3 때부터도 하잖아요. 수능 공부는. 근데 꼭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어머님들은 늦게 해도 될까요? 그 답변을 듣고 싶은가 봐요. 저한테.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부터 해도 늦지 않다라는 안심을 받기 위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은데, 저는 빨리 시작하면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2 때 하는 건 좀 무리가 따르겠지만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는 적어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저하고 한 30번, 32, 번 정도 저랑 수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안 빠진다는 걸 전제로. 그래봐야 32, 번 정도밖에 수업하지를 못한다고요. 그 정도는 돼야지 개념 정리도 하고 기출문제도 좀 정리도 하고 예상되는 문제들도 좀 풀어보고 하면서 좀 준비가 좀 철저히 될 수 있을 텐데, 여름방학 때면 개념 수업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문제풀이만 할 텐데, 그럼 문제풀이를 하면 왜 문제가 그렇게 풀리는지 정확히 이해가 잘 안 되죠.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수능 개념은 잡혀 있지만 논술에서 자주 나눈 수학적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계속 그게 발목을 잡는다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1월부터 5월 사이에 수업을 듣고 6월부터 9월, 10월 정도에 진행하는 문제풀이 강좌는 바쁘면 한 달 정도 안 들어도 됩니다. 차라리. 그걸 빠지는 게 낫고 1월부터 5월 사이에 진행되는 개념 수업은 꼭 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내신에 대해서도 아직도 우려를 하시는 어머님들이 있는 건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제는 내신이 안 좋다고 논술을 안 보거나 한다는 건 이제 좀 극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신은 거의 반영 안 됩니다. 그래서 내신이 한 6등급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내신으로 보는 불이익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지어 이제 논술 100%인 대학이 한 7개, 8개로 늘어났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논술만 보는 대학들이 그렇게 늘어났다고요. 내신도 안 보고 수능도 안 보고 그냥 논술만 뽑는 대학들이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들조차도, 예를 들어서 중앙대 같은 경우는 40% 정도가 내신 반영을 하는데 4등급까지 점수 차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신 1등급과 내신 4등급은 점수 차이가 뭐 한 1, 2점 차이가 나거든요. 수능 한 문제 틀리면, 논술 문제 한 문제 틀리면 논술 문제 하나 틀렸을 때는 그 차이가 한 4, 50점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1000점 만점에 논술 600점, 내신 400점 이렇게 봤을 때 논술 600점에서 한 문제 틀리면 거의 한 6, 70점 정도가 뚝 떨어지는데, 이 내신에서는 1등급과 4등급 차이가 5점 미만입니다.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아니고요. 1등급과 4등급 차이가 5점 미만이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내신 때문에 뭐 논술 시험을 걱정하는 거는 한 7, 8등급 정도 나면 걱정을 해야죠. 그때는 점수 차이가 확확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4등급 내에서는 점수 차이가 거의 없는데 5, 6, 7, 8, 9 하면서 400점을 다 채워버리는 거죠. 거기서 이제 거의 100점씩 막 건너뛰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 점수가 6, 7등급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한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이라는 부분에 에세이죠. 번역을 하면 에세이니까 글을 잘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수리 논술이잖아요. 그냥 논술이 아니고 수학을 잘해야지 글을 잘 쓰는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었더니 따라서 어떻게 되었다. 그래서 또는 뭐 이런 말만 잘 쓰면 됩니다. 그러므로 또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만 접속사만 잘 쓰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는 수식이거든요. 수식을 쭉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게 중요한 거지, 수리 논술은 뭐 글재주를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시험의 유형이 아닙니다. 수학을 잘 푸느냐 못 푸느냐 이런 것들을 경쟁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글 쓰는 재주하고는 관계없고요. 또 심지어 글씨를 너무 못 쓰는데 괜찮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글씨를 잘 쓰는 거는 서예 쪽이죠. 수리논술과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글씨를 굉장히 못 써도 괜찮은데 다만 가독성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글씨를 못 쓰면서 작게 쓰는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제가 하는 지도는 조금만 크게 써라. 글씨를 오해하지 않도록, 다른 글자로 해석할 여지를 주지 않도록 글씨를 좀 크게 써라. 가독성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것만 주의하면 별다른 감점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리노술 출제 범위의 경우에는 수능 출제 범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능은 그래서 이과의 경우에는 뭐 수투가 출제되고요. 그다음에 미적분이 출제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뭐 필요하면 선택 과목 다른 걸 뭐 출제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수학상 뭐 이런 것들은 1학년 교육과정은 출제가 안 되죠. 수능에는. 논술은 출제가 됩니다. 논술은 심지어 중학교 도형도 출제되고 피타고라스 정리도 출제되고 산술평균 기하평균도 출제되고 인수분해 나머지 정리 다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12년 초등학교 때부터 12년을 수학 공부를 하죠. 그때 그 과정에서 배웠던 약수 배수 뭐 이런 거 집합 명제 이런 것도 다 출제가 됩니다. 논술의 출제 범위는 고3 때까지 교과서라고 불리우는 부분에 실려있는 모든 내용들이 출제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심지어 수능에 내가 기백을 선택하지 않아서 기백을 내용을 아예 몰라요. 그래도 출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백 교과서가 있기 때문이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출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리노술 출제 범위는 그냥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모든 범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은 이미 한 15년 가까이 논술 시험이 진행되면서 쌓여왔던 그런 패턴들이 있는 겁니다.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을 때 빈출 주제들이 있는 거죠. 빈출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개념 수업 1월부터 5월 사이에 개념 수업을 진행을 한 거고요. 그 속에 대부분의 수리노술 출제 범위를 아울러서 건너뛰면서 상당 부분들이 정리될 예정입니다. 대략적으로 자주 나온 질문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뽑아봤고요. 그 외에도 오프라인에서 이제 나중에 어머님들을 뵙게 되면 그때 더 궁금하신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얼굴도 못 뵙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설명회를 진행돼서 무척 유감이네요.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뵐 수 있으면 그때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논술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